이제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가격 첫 9억 돌파, 고가주택 기준을 놓고 술렁인다. 내용을 보시면요. 주요 지역의 주택 중위 가격입니다. 이쪽은 주택이고요. 이게 아파트거든요. 자, 이런 표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죠. 서울 지역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 1,216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딱 3년 만에 거의 4억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처음으로 9억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KB 시세. 자, KB 시세가 그럼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세를 얘기할 때는요, 편하게 이제 네이버 시세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KB 시세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 네이버 시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제 호가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 매물에 대해서 호가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그 가격의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행지수로 볼 수 있겠죠. 먼저 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KB 시세라는 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이미 매매가 완료된 후에 신고를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개월 내로 신고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 3개월 후에 신고되는 그 후행 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KB 시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9억 1,216만이 됐다는 이 중위권 가격은 3개월 전에 이 가격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KB 시세라는 거는 모든 대출과 관련된 그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대출에 관련된 시세는 KB 시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중위가격이라는 거는 KB 시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내려가고요.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그 기준이 9억이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일단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면 받는 이제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DTI가 줄어듭니다. 9억 원까지는 40%였어요. 근데 9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밖에 받지 못합니다. 자, 이 DTI라는 거는 담보대출 비율이죠. 담보 비율이에요. 자, 내 집이 10억이라고 치면 40%를 인정받으면 4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20%면 2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DSR도 적용을 받습니다. DSR이라는 거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이거는 내 집이 얼마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총 수입이 얼마고 내 총 부채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은행권에서는 40%를 일괄 적용을 하고요. 비은행권은 60%를 일괄 적용합니다. 이거 이상은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도. 자, 이런 대출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9억 원이 넘는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9억 원이 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이 9억 원을 초과했어요. 지금처럼 금액이 올라가서요. 그럴 경우는 즉시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2주죠. 2주 내로 회수를 해야 되고요. 2주 내로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9억 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강해요. 자,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1가구 1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즉 부유세를 내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9억 원을 넘는 집이 있다는 거는 부유세를 내는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절반 이상은 부유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아파트 절반 이론상 9억 넘기자 이제 뭐 12억부터 종부세를 내게 하자는 상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이 고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나타난 게 1994년입니다. 자, 이때는 고급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고급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165평방미터의 양도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 고급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만큼의 세제상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자, 이제 94년이 지나서요. 이제 99년이 됩니다. 99년이 되면서 이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어요. 165평방미터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을 초과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를 고급주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2003년으로 넘어갑니다. 2003년에는 이 면적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이제 고가주택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되죠. 고가주택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되고 이때도 똑같이 실거래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9억 원이라는 거는 200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2008년도에 9억 원,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는 이제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기준에 9억이면 이 상태는 어떤 그 9억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냐 한번 살펴봤어요. 이 시절에 이제 짜장면 가격이 이제 3,000원입니다. 지금은 5,500원 정도 하죠. 이 이하 가격은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자, 이때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4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억 초반이 됐죠. 12년 동안에 5억이 올랐습니다. 12년 동안 5억이 올랐는데 최근 3년간 3억이 올랐고요. 여하튼 간에 12년 전에 4억 초반에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을 가지고 있을 때 9억 원이 고가주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종합 주가 지수가 1114인가 이랬어요. 40인가 이 정도. 근데 지금은 2110인가 그 정도 하죠. 거의 모든 물가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2배가량 올랐는데 오로지 변치 않았던 거는 이 9억. 이 9억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고가주택의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냐면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12년 전에 고가주택이라는 그 9억 원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현재의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안 올리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티코라는 승용차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티코라는 승용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였습니다. 이 경차가 처음 나오는 가격이 모든 옵션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경차들은 옵션을 포함하면 1,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의 물가가 변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안 변했다는 건 이 9억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9억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이 지금 온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 넘어가네요. 다음 내용은. 자, 다음 내용은 좀 이래요. 지금 이
9억이라는 그 고가 주택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잠깐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세 정의가 지금 위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그렇죠. 뭐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18번의 부동산의 대책을 겪었고요.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3억 원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세 정의에 위반되고 있다. 그럼 조세 정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조세 정의,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거를 조세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많이 썼었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데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3억이 올랐는데 내가 실현한 소득은 없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소득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가치만 올라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일어난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은 늘어나죠. 대표적으로 뭐가 늘어나느냐?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를 하게 되겠죠. 자,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부여를 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부유세입니다. 부자들만 나는 세예요. 부자들만 나는 세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절반은 부자란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부유세를 이중과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내라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세금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중에 한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억 원이라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 이 중위가격에 대해서 현실화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9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유세라는 기준이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 원이 됐다는데 이 9억 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